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 중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 주문하면서 제도화 작업이 급물살 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분 가운데 한 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민병덕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정 문제를 놓고 기재부와 민주당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정책 추진에 결국은 힘을 좀 실어줬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실행하는 거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근데 기재부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좀 펴는 것 같은데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을에 기근이 생겼는데 예. 그 기근이 생겨서 그 곡간을 풀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곡간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도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이 곡간을 풀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죠. 만약에 곡간을 풀지 않으면은 기근 난 사람들이 담을 넘어올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굶어 죽는다면 나중에 누가 농사를 지어서 그 곡간을 다시 채우겠습니까? 예. 주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풀어야지 재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을 풀어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당에서는 어쨌든 이 손실보상법을 정리를 해서 2월 임시국회 통과시키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내일 저희 의원총회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나갈 텐데요. 저는 제 법안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매출액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1단위로 집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코로나 전의 매출액과 코로나 시기의 매출액을 바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 집합 금지 기간 동안. 예. 그러면 그 매출액의 차이를 손실 매출액으로 보고 예. 그것을 가지고 7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 국가가 재정의 여력을 확인해서 7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손실 보상을 하라는 것이고 영업 제한 같은 경우는 6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가가 재정을 고려해서 그 손실액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반 업종은 한 50%, 영업 제한 집합 금지는 60% 수준이 될 텐데요. 네네. 재작년 코로나 전에 소득하고 작년 소득하고 비교하면은 손실이 얼만큼 나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인데. 네네네, 맞습니다. 만일 작년에 그 가게를 오픈한 분들 또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고 문을 닫은 분들, 폐업한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법안은 만들어놨는데요. 예. 법안 조문들의 그런 부분들이 다 설계되어 있고 심지어는 세금 납부 실적이라든지 고용 유지 현황에 의해서도 그것을 그 차별을 조금 두게 만들었습니다. 예. 고용을 유지한 사람한테는 더 가산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너무 큰 손실을 봤으니까. 네네. 그런데 다른 다른 국민들도 자영업자만 힘들었냐, 우리도 힘들었다. 이런 네,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물론인데요. 우리가 특별 희생이라는 것과 일반 희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국가에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희생을 일반 희생이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집합 금지 당한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희생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예. 특별한 희생을 국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한테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손실을 보상하는 게 맞고 예.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상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일반적인 것들이 이제 전국민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 진작시키는 쿠폰을 드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차 재난지원금 때 가구당 80씩 이렇게 60씩 쿠폰 형태로 보편적으로 지급한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 법안에서는 이제 개인별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구당하니까 예. 이러저러한 그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1인당 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국가가 재정을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1차 한번 지급했잖아요. 예. 1차 지급한 것을 빼고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그때 약 2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약 이제 30만 원 정도의 버퍼가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다 해서 코로나 때 다 해서 50만 원을 넘어가지 말라는 지금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통제의 느낌도 있는 겁니다. 예. 예. 그 제가 눈찜적으로 계산해봐도 이 재정 액수가 뭐 50조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네네. 예, 이거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재정이 그래서 문제이긴 한데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맞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수재가 발생했는데 국가가 먼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수재 의연금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가 수재 의연금부터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국가가 책임을 진다. 국가가 빚을 진다. 다만 이 빚은 이후에 이 사회공동체 전부가 또 다시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예. 해결해야 될 문제죠. 예. 그러나 다만 국가가 빚을 안 지기 위해서 이 개인들에게 계속 빚을 떠넘겨서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예. 재정 건전성만 좋으면 뭘 하겠습니까? 민생은 나빠지는. 예.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국가 부채는 전 세계적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인데 가계 부채는 굉장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아직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재정 여력이 좀 탄탄하고 또 돈도 그만큼 덜 풀었기 때문에 지금 네, 맞습니다.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의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국민의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예. 국가의 자세로서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생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야당 일부 인사들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선거 전에 돈 풀기 하는 것이다. 매수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거는 시혜성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헌법에 입각해서 손실보상을 하는 개념입니다. 예. 어떻게 손실보상을 하는 게 포퓰리즘이나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민생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 바가지 물이 당장 필요한데 이거 선거 이후에 주자 이러저런 이유로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예.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다. 예. 네. 근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재부 입장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좀 계신 것 같던데요.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저도 예. 물론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민생 안정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고 민생 안정이 돼야지만 K-방역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분들에게 적정한 손실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면 이후에 이분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또 닥쳤을 때 국가의 명령을 순응하겠습니까? 예. 그러지 않으면 K-방역이 무너지고 K-방역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의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선제적 투자가 나중에 비용보다 훨씬 싸다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거예요. 먼저 6배나 10배 정도 싸답니다. 예. 먼저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그걸 바로잡기 위한 것보다 훨씬 싼 겁니다. 그 제가 방금 이런 질문 드린 이유가 이 재정을 푸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각차랄까요? 이게 뭐 유력 차기 대권 주자들 조금씩 다른 것 같고 네.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 이게 당내에 또 예. 분란이나 또 혼란을 주진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대체로 정리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희생을 치른 사람들한테는 손실 보상을 하는 건데 손실 보상은 뭐 개념적으로 보면은 선별이잖아요. 예. 예. 선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국민 전체에 대해서
보편적인 지원을 하자라는 아하, 것이 제 예. 생각이고 그것이 양극화 해소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예. 그 평평한 데에다가 푹 이거 패인 곳이 있으면 그 패인 곳을 메꾸지 않고 평평하게 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패인 곳은 일단 어느 정도는 메꾼 다음에 위에를 깔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선별을 원칙으로 하고 보편을 보충으로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문자로 6056님께서 무급 휴직 중인 직장인 보상도 되는 겁니까? 했는데 아까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편 지급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건 보편직에 해당되고요. 지금 제 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소상공인 예. 자영업자를 위주로 한 안이고, 그러니까 이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업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실업보험이 안 되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또 그만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세운 안이 전부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또 각각의 다른 그런 대책들을 세워야죠. 예.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뭐 꼭 의원님 안이 아니더라도 또 당내에서 활발한 논쟁과 토론이 네, 있을 물론입니다. 거니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 특별법 형태가 아니고 네. 그 기존법을 조금 손질한다거나 뭐 시행령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으로 하자는 것은 이제 순서가 조금 잘못됐고요. 아. 어떤 법을 할 것인지가 먼저 문제죠. 예. 예를 들면은 감염병법에다가 손실보상 규정을 두는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손실보상 규정만 두게 돼서 저는 특별법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손실보상 규정 플러스 고통분담에 따른 상생 규정, 그다음에 재원 마련 규정 예. 이런 규정까지 다 뒀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 고통분담하는 규정, 금융비용을 좀 깎는 규정, 통신비용을 깎는 규정 이런 것까지 다 넣고 사회연대기금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법으로 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염병은 감염의 원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렇게 코로나처럼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때문에 발생하는 집중적인 피해 업종이 있는 거고 또 다른 감염병의 원인일 때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딱 한정해서 한시법으로 정한 겁니다. 특별법이면서 코로나 종식되면 끝나는 한시법으로 코로나 딱 해결법입니다. 예. 말 그대로 특별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뭐 야당이 뭐 반대하는 이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김종인 위원장이 백조 이야기도 했고 또 현실적으로 선거도 앞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승연대 3법 혹은 박 의원님 발의하신 이 법들 그 2월 중으로는 어떻게 통과가 될까요? 저희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는 정말 민생국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코로나도 힘든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지도부의 생각도 그렇고 야당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민생이 최선이거든요. 예. 저도 뭐 이 방송법을 한 10년 먹었습니다만 최근처럼 이게 방송하는 게 힘든 적이 없었는데 예. 너무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와서 그렇거든요. 1년 넘게 이렇게 고생하고 다들 계시니까 우리 힘들어하는 국민 여러분한테 희망 섞인 메시지 한번 주시죠. 예, 국가가 잘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지만 참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에 큰 소나기가 퍼붓고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이러저러한 우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빵꾸가 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달려가서 봐도 또 거기 우산 펴고 또 우산 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고맙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성 2부 시작합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대표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강조해온 대표적 진보정당이었기에 사회적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어떤 개선 대책을 내놓을지 정의당 입장 들어봅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정의당 정호진입니다. 예,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상황일 텐데 전화 인터뷰 감사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실망했었던 부분이 다른 정당도 아니고 정의당이었기 때문에 더 실망하고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 실망을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 직위 해제와 별개로 징계위에도 제소돼 있는 상황입니까? 예, 어제 저희가 오전에 저 대표단과 의원단이 논의를 했고 예. 대표단이 결정을 해서 김종철 전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단 명의로 당기위원회, 당 징계 절차에 저희가 착수를 했고요. 예. 어제 오후 4시 30분경에 대표단 명의로 제소장을 저희 징계위원회에 접수를 해서 어제 저희는 이제 징계위원회가 당기위원회인데요. 예. 관련된 제소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예.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당계회 같은 경우는 당내 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법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 빠른 시일 내에 징계 결정이 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당 차원의 징계보다는 뭐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입장을 밝히면서 먼저 예. 말씀드렸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는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일상의 회복 그리고 의사 존중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밝혔고요. 예. 우선 장혜영 의원께서는 당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셨지만 서사 고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좀 필요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일단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너무 이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구체적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의당이 너무 침묵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일반인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정치인 또 정치적 집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너무 숨기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또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예. 이 지금 사건 발생과 관련돼서 가해된 김종철 전 대표가 일체의 모든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가해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인데 자칫 소소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밝히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자칫 그것이 사태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2차 가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좀 문제의식하에 일단은 가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지금 당원 게시판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는데 탈당하겠다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논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개열아 제가 방금 전에 5시 55분에 관련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좀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상황이 지금 매우 엄중하고 신중한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인식하에 비상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결정했고요. 비상대책회의는 대표단과 의원단이 전원 결합해서 운영되는 비상기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예. 신속한 사태 수습과 해결을 위해 당 지도부가 의원단과 대표단 모두가 공동히 좀 책임을 지고 나서겠다 이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선거는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공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의당 같은 경우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자체 일정에 돌입을 해서 실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22일 후보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상상하지 못한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요. 예. 지금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4월 보궐선거 관련된 모든 전반에 대한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만 현재까지는 그 논의를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요. 당의 현재 절차상은 일단은 보궐선거 관련된
절타 일정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나. 일단은 뭐 추후에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창당하고 가장 위기가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던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를 하고요. 있을 수 없는 정의당으로서는 있어서도 안 된 일이 벌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뭐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저희 스스로도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큰 무게감을 갖고 오늘 대표단 의원단 전원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사퇴 수습을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잘 해야 돼서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같은 입장 하에 오늘 좀 비상대책회의를 설치 운영키로 한 것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조직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고 심상정 의원님께서는 뭐 밑바닥부터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성평등을 위한 당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점검을 위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 여성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전수조사 등도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관련된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각 정당에서 나오는 논평들을 또 대변인이시니까 다 보셨을 텐데 민주당의 논평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우리가 이렇게 논평을 내도 되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유호정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각 당에서 나온 논평과 관련돼서 저희가 정말 할 말은 많지만 가타부터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당도 그렇거니와 국민들이 정의당에게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금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들 충격받은 것은 그래도 국회의원이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다른 여성들은 어떨까 이렇게 해서 충격받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하면 장관님이 좀 쉬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치 일정으로 복귀 얘기는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 않죠? 지금 일단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좀 소상하게 좀 알지는 못하고요. 조만간 아마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장혜영 의원님에 대한 이 용기에 대해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빠른 일상 회복이 일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정의당마저 정의와 멀어지는 모습이다. 인권과 진보를 외쳐온 이들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당의 논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었다 말합니다만 혹시 그 선거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재보궐에 또 악용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주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가타부터 저희가 지금 코멘트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서 말을 지금 무척 아끼고 있지만 이번 사건 관련돼서 재보궐에 악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움직임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등등에서 있었던 성추행, 성폭력 등을 봤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께서 이렇게 말할 입장인가 도리어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 진보정당 역사가 한겨레 민주당부터 민중당에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정의당까지 왔는데 그 몇십 년을 이렇게 진보정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번 사건은 좀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위로를 할까요? 격려를 할까요? 메시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대단히 송구하고요. 그렇지만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존재 자체 그 의미마저도 희석됐다라고 그 의미마저도 아예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요. 성평등한 문화를 만드는데 더 노력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54명 늘었습니다. 어제 이제 437명과 비교하면 한 8명 가까이 줄어든 거고요. 완만한 감소 국면을 유지하면서 4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선 지 다시 하루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예, 지난달 25일에만 1000명대, 1240명 뭐 이렇게 정점을 기록한 뒤에 800명대, 600명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300~400명대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최근 일주일 이제 일별 평균 확진자가 한 400명 이하입니다. 394.9명으로 나오는데 다만 이제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그 비인가 교육 시설이죠. 대전의 IM 국제학교에서 127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또 광주와 경기 용인시의 관련 IM 관련 TCS 국제학교라는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교회로까지 감염이 퍼지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오늘 뭐 300명대입니다만 사실은 이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없었다면은 이틀 연속 200명대 후반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줄어들 수도 있었죠. 그래서 많이 좀 아쉽고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는 뭐 벌써 이 시간까지 뭐 300명 가깝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IM 선교회발 여파가 심상치 않아서 일단 공식 사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IEM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IM 선교라는 곳에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요. 이게 왜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대처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발열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 공간을 분리하긴 했는데 이 감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학교 측의 판단 착오였다라는 것에는 어떠한 변명도 없다. 그러면서 또 뭐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나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소 이렇게 모든 관련 기관들의 상황을 다 알리고 방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운 게 정세균 국무총리도 아쉬움을 표현을 했어요. 3차 유행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 조금씩 안정세로 접어드는데 좀 이런 일이 발생해서 허탈함을 느낀다 하면서 이 신천지나 BTJ 열방센터 사례를 교훈 삼아서 이번만큼은 속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거다. 그러면서 방역당국한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 조치에 나서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방금 뭐 신천지 열방센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두 집단 플러스 지금 IM 선교회까지 다 네. 결국은 다 종교시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우리는 정부의 지침대로 다 따르고 가게문도 셧아웃 했는데 이렇게 지키는데 왜 이 종교는 이렇게 관리를 못하느냐, 이런 불만이 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작년부터 조금 있었던 불만인데요.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우리들을 너무 이렇게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으로 뒤따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집단 감염은 어쨌든 계속해서 방역 당국에서 주시를 할 텐데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31일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연장을 하느냐, 혹은 5인 이상을 풀어주느냐,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될 거로, 또 언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방역당국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번 주 중, 그러니까 이르면 한 금요일에 좀 발표를 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이상 이 모임 금지하는 조치가 연장될지 또는 중단될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계자 브리핑 말을 좀 들어보면 가급적 금요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각 협회, 뭐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좀 심도 깊은 회의, 또 이제 목요일까지 또 금요일까지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관심을 모으는 게 특히 설 연휴 때 어떻게 좀 될 거냐는 건데 결국 이번 금요일 날 어떻게 결정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설 연휴 때 뭐 어떻게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이제 설 연휴가 지나서 만약에 상황이 좀 안정화되면은 뭐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다시 한번 재편하겠다. 뭐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 재편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또 예방 접종을 하면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좀 개편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설명인데요. 일단은 정부 관계 그 당국자 말 들어보면은 기존에는 이게 거리두기나 이런 게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게 또 개인 간의 모임 금지, 그러니까 이번에 5인 이상 금지 조치한 것처럼 개인 간 모임 금지나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게 효과적으로 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전한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런 모임 금지, 개인 간의 이런 금지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자영업자들을 문 닫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야당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9시 지금 문을 닫지 않습니까? 예. 9시면은 코로나 걸리고 10시면 안 걸리냐 뭐 이런 건데. 코로나가 야행성이냐.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브리핑도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그거는 오늘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것도 금요일쯤에 그럼 나오겠네요. 아마 그것도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보고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와 같은 당 장혜영 의원 간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의당은 오늘도 거듭 사과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전화 인터뷰도 했지만 오늘도 거듭 사과를 하면서 뼈를 깎는 쇄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수습에 좀 고민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또 일각에서는 아예 당의 존립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은 쇄신의 출발점으로 4월에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무공천, 그러니까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한 80% 당원 80%가량이 무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라는 말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권수정 후보자 역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스템 개혁 방안으로 당내의 성비 사안을 전수조사하고 젠더인권본부를 아예 독립기구화하고 또 이렇게 성폭력 방지 교육제도 전반을 좀 점검하는 거, 이런 거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장혜영 의원이 사법적으로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민단체 활빈단이라는 곳에서 이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형사 고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이미 알려졌는데요. 근데 이제 성추행이라는 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내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닌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게 성추행 장면이 담긴 어떤 화면이랄지 이런 증거를 확보할지가 미지수고, 피해자인 장 의원이 경찰 조사를 거부하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일단은 그것도 오늘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말을 보면은 사실 일각에서 그래서 어떤 피해였냐 이런 궁금증을 사실 좀 많이 갖게 되는데 하고 있죠, 그렇게. 예. 그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 행위를 밝혔다가는 그 정도 갖고 뭘 그래라는 어떤 이런 개인이 가진 통념에 기반해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고요. 특히 이제 음주 여부,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이게 사실 사람들이라면 궁금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가 아니다라면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 스탠스는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지현 검사 이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분으로 평가가 되는데 자신의 SNS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난 3년 동안 변한 게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건을 거론하면서 매번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어질어질해진다.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느냐면서 또 자신의 미투와 관련해서도 가해자의 사과가 아직 없었다. 또 오는 30일에 징계 시효가 끝난 검찰이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 자기를 정치하려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고 비판을 좀 했고요. 다만 이제 서 검사 말미에 SNS 말미에 또 여기다가 박원순 시장 때는 가만히 있더니라는 조롱글이 달릴 것이다라고 이게 좀 자주 섞인 발언도 덧붙였는데요. 이게 박원순 전 시장 때 사실 서지현 검사가 입장을 왜 안 내냐라고 강요를 받다가 당시 이제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던 바 있죠. 그런 거를 좀 의식한 발언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왜 당신은 의견을 내놓지 않느냐? 이것도 2차 가해 아닙니까? 2차 가해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강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얘기하기 싫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서지현 검사도 피해를 입은 분 중에 한 분이니까. 네. 특정 사건에서 왜 당신은 침묵하고 있느냐? 빨리 입장을 밝혀라. 이것도 일종의 폭력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 전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결론을 어제 냈죠.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성적 언동의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서울시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고요. 어쨌든 이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이 가능하다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다만 뭐 이러한 그 행위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또 다른 여러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는 이 박 전 시장, 그러니까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박 전 시장의 어떤 이 성적인 언행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는 강조를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성폭행, 성추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권위에서는 추행은 인정하기 어렵고 성희롱성 어떤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네요. 뭐 이게 단어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인권위를 다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이게 뭐 저도 정확하게는 인권위에서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역시 또 박 전 시장 지지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결론이 좀 뭐 났으면 좋겠는데 명쾌하게 안 해서 좀 답답해한 측면도 청취자들 분들 중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이야기도 해보죠. 야권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현재까지 지지율 1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찾아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젯밤에 인권위의 결과가 나온 거를 두고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서 양심이 있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 정권이 어떤 부동산 정책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꿈을 앗아갔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해라라고 주장을 했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현재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달린다고 해도 단일화 상황이 계속 안개 속입니다. 안 대표는 이 단일화 건에 대해서 과거를 보면은 1대1을 단일화 협상이 아주 좀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3월 초에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선거까지 너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라면서 자신의 어떤 요청에 대한 수용을 거듭 요구를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서울 부산시장 예비 경선 후보들을 확정을 하고 좀 제 갈 길을 가는 모양새입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은 공식 출마 선언을 오늘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상호 의원과의 당내 경선 양자 대결이 오늘로써 확정이 됐고요. 박 전 장관의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보면은 핵심은 코로나 이후에 서울시 대전환입니다. 서울을 인구 각각 50만 명의 한 21개의 다핵 분산 도시로 전환을 하고 또 각 권역별로 21분 내에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이 나왔고요. 또 국회가 이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전이 되면은 국회의사당을 세계적인 콘서트홀로 만들겠다. 또 의원회관은 청년 창업 주거지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게 이제 출마 선언이었고요. 당내 경선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출마 선언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박영선 후보 날이기 때문에 자신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당을 살리고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 가자라고 훈훈하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박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두 사람이 또 경기도 기본주택 행사를 찾았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기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좀 눈도장을 찍으려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상 눈도장을 찍으러 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꼭 이재명 지사 본인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민주당 내 많기 때문에 이제 결국 당내 경선을 통과하려면은 권리당원 투표도 50%가 포함되기 때문에
친 이재명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구애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한 거의 2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뭐 언론에서도 이게 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의 좀 달라진 위상이 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가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야구단이죠. SK 와이번스의 지분 100%를 신세계그룹이 이마트를 통해서 인수하기로 오늘 밝혔습니다. 인수 가격은 주식 한 1,000억 원, 그다음 야구 연습장이랑 토지, 건물 포함해서 총 한 1,350억 원가량 정도 되고요. 야구단 연구진은 인천으로 유지를 하고 코치진, 선수단, 프런트는 전원 고용 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야구 팬들과 자기 이제 신세계그룹의 고객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뭐 고객 경험을 확장하겠다. 뭐 그러면서 야구 팬들이 모바일이나 이런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들 원래 이제 유통그룹이지 않습니까? 주도적인 고객층과 일치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야구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로 뭐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 와이번스 팬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고지는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인천 그대로 가는 거고요. 뭐 일단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의지라는 얘기가 이제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뭐 야구단에 관심이 그 전부터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뭐 투자랄까요? 뭐 이제 보통 우리 야구 팬들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너가 바뀌면은 그런 거에는 크게 소홀함이 없지는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파기한 성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전 계열사의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임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요. 제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 지난 21일에도 사실 첫 번째 옥중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그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 뭐 이렇게 말한 이후에 두 번째 메시지고요.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이 사내 내부망에 이 부회장 메시지를 대신 전한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공개가 됐고요. 이어 전 계열사 사장들 명의로 이 부회장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메시지를 좀 더 살펴보면은 뭐 삼성 가족 여러분한테 이제 저희 부족함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다. 송구하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라면서 임직원한테도 사과의 말을 했고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삼성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제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된다. 국민들께 이미 드린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삼성의 어떤 경영 차질 또는 대규모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는 투자나 고용 창출이라는 어떤 이런 기업의 본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기사를 검색하고 있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하고 또 두 번째 메시지라고도 하고 뭐 그렇네요. 이게 그러니까 21일 날 너무 짧게 나왔어요.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건데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게 한번 나왔었고 오늘 이걸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번째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저는 맞다고 알고 있고 처음에 가짜 메시지가 한번 돌았었죠? 네, 가짜 메시지가 한번 돌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이 아니고요. 예, 오늘이 이제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날 이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받았는데 재상고 시한 마지막 날이 25일이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측과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투는 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이 된 거고요. 이제 뭐 만약에 중간에 뭐 특별 사면, 특사라든지 가석방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내년 여름 7월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되고요. 다만 뭐 이제 특사가 뭐 올해에도 광복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형기를 좀 더 채우면 가석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찍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뭐 특사 같은 경우는 또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 사장들이
이 이재용 부회장이 당부했던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하고 첫 모임을 갖고 이 부회장이 당부한 이 준법감시 기능 강화 방안을 비롯해서 모임 정리화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고 전략을 했었으나 그게 실패했지만 어쨌든 사실 가석방이나 사면도 국민 여론하고 또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좀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어떤 국민 여론의 우호적인 국민 여론 조성에 좀 힘쓰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연결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공수처장 청문회를 진행을 했고 그때도 1호 사건이 무엇인지 대체 궁금했었는데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장에서도 공수처에서 어떤 사건을 맡을 것인가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박준 변호사님, 네.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사 대상이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기소까지 가능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규원 검사 등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해서 정보 유출, 또 그 과정에서 뭐 허위 공모 작성 등 이거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사 대상이 되니까 이첩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야당에서는 뭐 이렇게 공수처로 다 넘길 것을 좀 우려를 했다. 결국은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 이렇게 넘어가면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결국은 공수처가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냐, 야당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거 좀 이 사건에서 좀 알아보죠. 장윤미 변호사님. 네. 출국 금지가 절차상 위법이 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수사 자료 유출의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 자료 유출 두 갈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 3월 그 당시, 출국 금지 당시에도 어떤 수사 자료가 유출됐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학의 씨가 내가 출국 금지가 돼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면 이 출국 금지가 내려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학의 씨가 당시에 인지를 했었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고 있을 수 있느냐 이 그렇죠. 말씀이죠. 예. 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 출국 금지를 시도했던 날이 검찰 과거사위가 검찰에 정식 수사 공고를 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3일 전이었는데요. 굉장히 임박한 시점에 출국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식 수사 공고가 내려질 시점을 미리 언지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한 갈래가 나오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이 이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 이제 제보 형식으로 알렸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제보 형식으로 넘어간 자료들이 당시에 검찰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뭐 포렌식 자료랄지 진술 내용들, 상당히 좀 세밀한 수사 자료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고발 조치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도 공익제보자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었지만 예. 법원에 의해서 다른 수사 절차, 그러니까 감사원에 제보를 하거나 아니면 정식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사안을 언론에 제보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재판을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비춰봤을 때 공익제보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향후 또 고발 조치가 된다면 어떻게 또 전개가 될 것인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뭐 김태우 씨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익제보자로 했는데 나중에는 또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까지 받았으니까 네.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는데 이번 건도 역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공익제보자 한 사람이
검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확인되진 않았죠? 이건 그 부분은 뭐 전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 자료라든지 뭐 자료의 양이라든지 그 정확도라든지 이걸 따져봤을 때는 이 내부 사람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든 뭐 검찰 관계자든. 예. 그래서 일반인이 뭐 그것을 뭐 캐치해가지고 외부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내부인이라는 것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이게 지금 뭐 절차상 문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이 범죄자를 그냥 해외 도피하는데 두고만 봤었어야 되느냐? 만일 그랬다면 법무부가 더 심한 비난과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실체법적으로 당시 피조사자 신분이었고 해외 도주를 시도하는 데 좀 비교적 영향 관화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를 문제로 그럼 출금 조치를 풀어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그럼 수사기관의 임무일 것인지 예. 이 실체와 절차적인 어떤 그 경중을 분명히 비교 형량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이게 검찰 내부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제 법조인 분들 중에서는 이제 하자와 관련해서라도 그렇다면 이 실체를 접근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 무게를 두는 의견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 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절차를 다 지켰다고 가정했을 때 뭐 번호 따고 보고하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예. 만약에 놓쳤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적 비난이라든지 뭐 일각에서는 그게 저희 직무유기 아니냐 예.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게 직무유기죄가 될지 안 될지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이거를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위법성 조각 등 업무행위 등등으로 긴급 피난 등등으로 저는 처벌의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변호사 말씀에 공감을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검찰이 이 다른 사건도 아니고 김학의 사건 가지고 이렇게 법무부를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이게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찰이 당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넣었는데 검찰이 다 자기들 식구라고 기각해 버렸거든요. 게다가 그렇죠. 누가 봐도 김학의라는 얼굴이 명백한데도 얼굴이 확인이 안 되니까는 기소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네. 지금 여기 와서도 이게 출금을 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논쟁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딴 사람은 몰라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좀 검찰이 이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우호적이에요. 필요할 때는 압수수색을 안 하고요. 지금은 굳이 이거를 누가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강하게 또 압수수색을 또 합니다. 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김학의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다? 아니면 우호적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연 법무부 상급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만하게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인가는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던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아직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족들은 수사 대상은 아니죠, 공수처에. 박준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가족들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상 뭐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되면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제기된 거는 수사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 우리 간과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1호 대상이 뭐 너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공수처 부가 4개 부인데요. 한 개는 이제 공소를 담당하는 부서고 수사부는 3개 부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1호 사건이 3개가 될 거예요, 아마. 예. 이게 뭐 무조건 1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된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사건을 하면 이걸 바로 뭐 해가지고 뭐 발표하기보다는 내사도 해야 되고 이걸 경중을 가릴 거면 3개 부서가 동시에 시작한다고 보기 맞고요. 3개 부서가 한 사건에 매달린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1호 사건은 사실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예. 3개 부서 다 그냥 1호 사건을 할 뭐 것이다. 상징성이겠죠. 예, 그 정도 상징성이지 이거를 무슨 막 염두에 두고 1호 사건을 뭐 한다. 이럴 가능성은 좀 예.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조직 구성은 그 공수처장이 청문회장에서 2달 정도 걸린다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빨리 진척이 됐을 때 2달이라는 그 시기가 전망되는 것이어가지고요. 아마 더 걸리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런 논의가 나오는 그 이유는 사실 주요 사건들, 지금 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문제 등등도 공수처로 이첩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첩을 하면
지금 인적 구성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시간 끌기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면요. 일단 공수처장은 임명이 됐고 또 2인자 자리, 실질적으로 수사를 관할하는 이제 지휘 라인의 공수차장이 아마 이번 주 중에 빠르면 제청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내가 복수의 인물을 제청 아니면 이제 서너 명을 제청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마 검찰, 비검찰 출신을 골고루 첨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장이 임명된 이후에 이제 차장까지 인선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 현재 공수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제 그 검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가 나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 25명이 전부 채워지고 수사관들까지 메워지면 이제 공수처가 정식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 아마 그 기간은 이제 인사위가 꾸려지고 여기에 여야 각 추천위원들 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여야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예측이 됩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난해 공수처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28일 날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헌법의 영장 청구권을 가진 주체는 검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말한 검사는 지금 존재하는 검찰 조직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가 과연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또 한 축이 있고요. 또 공수처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입법, 사법, 이제 행정의 삼권분립 원칙에 근거했을 때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공수처장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국회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입법, 사법, 행정 분리 원칙에 있어서 상당히 좀 헌법 원칙에 훼손된 거 아니냐 이런 이유에서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에 뭐 야당에서는 뭐 이 공수처 관련 같은 기구는 없다. 뭐 중국이나 뭐 북한 예를 막 들기도 하는데 다른 나라에 상당히 이런 기구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뭐 헌법에 뭐 정면으로 반하거나 헌법에 반할 여지는 좀 적어 보이고요. 또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뭐 법적 기관이긴 하지만 정치적 사법을 한다고 봤을 때 이 공수처를 위헌을 해버리면 공수처에 만들어 놓은 뭐 1년에 2년의 과정이 허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위헌이 되거나 공수처가 없어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헌법재판소가 뭐 사법기관이자 또 정치적 기구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정치사법기관이라고 하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게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헌법 소원이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헌법 소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어떤 그 행정 처분 등으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공수처 법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주체일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받게 되면 사실 각하가 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영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한 사건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이제 운행 중에 일어난 거냐 아니면 정차 중에 일어난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장 변호사님 잠깐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사건의 개요는 이제 지난해 11월 6일에 도곡동에서 서초구까지 이용구 현 차관이 이제 택시를 타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자 그 택시기사분이 이제 내리라고 종용을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 종결을 했는데 그 당시 이유가 일단 택시기사와 합의가 됐다는 사정, 그리고 정차 중인 차량에서의 폭행은 단순 폭행이지 특가법상의 이제 운행 중의 폭행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그냥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블랙박스 영상도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는데 추가로 블랙박스 영상을 해당 경찰이 갖고 있었고 이제 택시 기사를 조사할 때 당시에도 이걸 뭐 안 본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사실이 뒤늦게 또 알려지면서 이게 과연 법무부의 실장이었다는 그 전직 자리를 알고 이걸 덮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만일 현직이었다면 충분히 의혹 제기 가능할 텐데 전직까지 알아봤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이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의도적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은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택시 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담당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봐야 되긴 한데 만약에 그 이용구 변호사 당시 변호사인데 지금 차관이 상당히 높고 이래서 봐주려고 아니면 외압이 행사돼서 봐줬느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가 됐고. 예.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한데 서초동에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초동에는 참 변호사 참 많습니다. 예. 한 1만 명, 몇천 명이 됩니다. 되는 상황 서초경찰서는 많은 변호사나 법조인들 사건들 아마 담당하고 보는 걸로 아는데 당시 이용구 변호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했을까는 좀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주장하듯이 외압이 행사돼가지고 그래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것보다는 좀 경찰관이 조사를 좀 대충하고 간행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좀 그것도 확인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행 중에 보통 이렇게 운행 중이었다면 이제 특가법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고 특수폭행으로. 그렇죠. 이게 정차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또 합의했고 했으니까는 이거를 특가법으로 처벌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합의가 됐다는 사정을 가장 좀 강력하게 당시에는 참고를 했을 걸로 보여서 아마 이제 안 본 걸로 하겠다라는 그 발언도 합의가 된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나온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근데 따져봐야 될 부분은 이 운행 중에 이 폭행과 관련해서 운행 중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넓게 인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 상당히 받출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사종결 처분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논란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텐데 급히 이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봐주기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명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용구라는 그 이름이 비교적 흔한 이름이라고 보기도 예. 어렵고 또 법무실장이었다는 점이 좀 비교적 알려져 있었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알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한측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재수사를 경찰에서 한다니까 결과가 어떨지 좀 지켜보고요. 법원이 리얼돌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네, 리얼돌이라는 거는 사람 신체하고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 성인용품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리얼돌을 이 성인용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걸 수입하려고 하다가 이 김포공항 세관에서 이거 수입하면 안 된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출입관리법상의 이 관세법 등등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통관을 보류를 했고요. 예. 그 상황에서 보류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결과를 안 주고 계속적으로 별 내용이 없으니까 이번에 보류 처분을 좀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요. 법원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이 사람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침해할 정도의 어떤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아니다라고 해서 보류 처분 취소를 해라라고 판결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것도 우리 사회에 좀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21세기에 이것도 못하게 하는 국가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이게 여성에 대한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 이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장군 회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여성계 일부에서는 이게 이 리얼돌을 갖고 이제 강간 인형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극대화된 어떤 실물이다. 이런 점에서 이 법원이 너무 이제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한축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법원도 이게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을 했지만 굉장히 좀 문란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리얼돌의 기능, 이게 어디에 공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본인 개인의 성적인 만족을 이제 하기 위한 성적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까지 법원이 이제 규단하고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도 이번에 이제 보류 조치를 철회하라고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자, 수입이 통과이 된다면 판매도 허용이 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뭐 일단은 또 판매 관련된 부분은 한 번 더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어떤 세관에서 통제하는 거하고 또 다른 어떤 정부기관에서 통제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통제 가능성인데 일단은 보류는 하지 말고 통과를 시켜라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또 뭐 단체라든지 문제를 삼으면 한 번 더 논란의 여지는 또 않을까.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이것도 반대쪽에서는 뭐 자유의지 아니냐, 뭐 미성년이 아니고 성인들의 이건 과도한 자유 제한이다. 뭐 이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고, 뭐 모르겠습니다. 헌법소원으로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리얼돌인데 어떤 특정인의 얼굴이나 이게 모양을 이렇게 한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예. 그게 가장 이제 사실 문제가 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미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닌 상황이고, 뭐 만약에 누구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제품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또 문제 제기가 돼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장윤 변호사는 네. 앞으로 판매 있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까? 사실 이 리얼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성적 그 도구들이 판매가 허용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얼돌만 안 이제 된다. 도출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다소 이제 빈약해 보이고, 다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 미성년자의 외형을 띤 어떤 그 리얼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의 사진이나 어떤 신체적인 특성을 이제 알려주면서 제작자에게 그대로 만들어달라고 한다든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제작도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까지 유통이 된다면 당연히 법적인 제재가 취해져야 되고 판매가 허용돼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일반적인 형태로 이런 이제 물건이 유통되는 것 자체는 지금 뭐 해당 법률로는 유통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게 어떤 개인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침해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최소한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해지는 게 예. 형사법적인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법원의 모든 것을 규제 일변도로 그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온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 최근 관통죄가 폐지된 이유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한다, 그런 이유가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두 분 말씀처럼 프라이버시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유통한다는 게 이제 뭐 특정인의 얼굴을 갖다다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법상으로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는 그럼 이건 약간의 뭐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처벌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특정인의 얼굴을 뭐 다른 리얼돌을 판매하지 말라는 그런 입법적인 내용을 가진 규제책은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런 식의 요청이 있어서 유통이 된다면 막을 수 있는 길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이런 특정인을 사실상 이제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형식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분명히 가해져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얼굴에 본을 따서 유통시켰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지금 판매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네. 입법으로 좀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렇죠. 뭐 늘 법을 만드는 것은 현실보다 좀 느리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입법할 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 우리 사이에 논쟁은 좀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논쟁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행복 추구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논쟁이 있고 그 과정 이후에 입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토론과 논쟁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오래되면은 또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사회적 비용을 지출을 할 걸 생각하면, 근데 이게 참 국회의원들이 입법할 때 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이 문제 가지고 또 공청회에서 찬반하기가,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또 쑥스러운 분도 계실 테고. 난감하죠. 네,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이걸 이슈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정치적인 부담도 좀 따르는, 그래서 공론화하기 조금 어렵고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